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있어서 2주 만에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동안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오늘 오래간만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조정이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차트 값과 종목 선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1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을 것인가, 손실 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더 높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차피 오늘 그 설명드리는 내용과 지금 현재 지수 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차트 상황, 지수 상황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매일매일 이제 제가 클럽 게시판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안 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 매매일지 첫 줄에 썼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시장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제 슬슬 쉬어가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금요일에 제가 써놨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지금 짚어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장은 뭐라고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가 아니라 올해가 정말 좋은 종목을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해가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그건 그거고, 그건 긴 호흡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요일에 왜 그 이야기를 썼느냐, 이 이야기를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밑에 거래대금 조금 낮추고요. 요렇게만, 요 정도만 볼게요. 자, 삼성전자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난 그 봄에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우르르 밀려 내려가는 상황으로 진행된 구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요. 그래서 당시 65,000원 정도에서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해서 9월 말에 51,800원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죠. 그랬다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저점이 상승하면서 직전에는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을 이번에 1월 달에 지수 달릴 때 돌파해주는 상황으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 지지 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못 다뤄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자, 보시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선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저항선이 되는 자리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천천히 계단식으로 슬금슬금 해서 올라왔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상황에 따라 별로 안 막히고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자, 자, 그런데 최근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이 1월 초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 가까이를, 중간에 설 연휴도 있고 하니까 대략 3주 만에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별 급등주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3주 만에 거래일 기준으로 한 20%가 상승을 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매물대가 제가 보기에 아주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다 그랬으면 사실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막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는데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달렸고, 그렇죠? 최근 흐름만 보자면은 이게 삼성전자라는 이 무거운 종목이 3일선을 타고 올라간 흐름이 연출이 되었었거든요.
뭐 이렇게 달렸기 때문에 저항선 역할하는 자리까지 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쯤 쉬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얼마나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폭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올해 여러분 주식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요? 최고의 타점을 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12개월 동안 분할로 매달 한 번씩 좋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냥 한 번씩 적립식 펀드처럼 모으시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요. 아니 그냥 날아가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오늘 주제지만 지수 그리고 차트들의 전환 과정이 아직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악성 매물의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흐름이 연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가 오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뭐 지수도 조금 밀려 내려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겁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조정 나오면은 고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분할로 살 수 있나를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종목을 선정을 하든 뭐 그러니까 타이밍 잡는 게 항상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 물론 대형주도 가끔 타이밍 잡아서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장 끝나고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40조짜리 계약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마 내일 포스코 케미칼이 그 무거운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대형주를 또 대형주를 이용한 단기 대형도 종종 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사실 잔칫날이 될 수도 있지요. 뭐 물론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그렇게 예외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맞아. 그리고 또 이것도 봐야죠. 그러고 보니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계좌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 보여드려야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목표 수익 원금 대비 10%는 일단 달성이 됐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중간에 실수로 계좌 리셋을 한번 했었죠. 뭐 어쨌든 그 후 날짜로 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쭉쭉 수익을 만들어 가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원금이 5천만 원이었으니까 5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 대비 10%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이제 하지 않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는 계좌로 요 계좌는 이제 끝이 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해봤고 요번 회차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몇 거래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거래일 정도 10거래일, 11거래일 그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계좌를 원금 10%를 만든 것 같은데 뭐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저도 매매를 할 때 지수 눈치를 당연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번 회차 같은 경우는 상방 매매를 사실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상방 전체적으로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근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익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2021년이나 22년에 수익을 많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는 그 하방 베팅이었습니다. 하방. 종목 선물을 이용해서 대형주 선물을 이용을 해서 하방 베팅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었어요. 그게 사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만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물론 뭐 요새는 대주주문도 있고 CFD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2021년부터 장이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21년 그 중반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 상방만 고집을 해서는 사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매매 계좌 내역을 계속해서 공개를 해왔는데 단 한 번도 문제 생기지 않고 뭐 짧게는 2주, 길면 4주 이 정도 걸려가지고 원금 10%를 달성하고 할 수 있었던 데 큰 역할을 했던 게 하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이밍이요. 올해는 이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방을 하기는 할 거예요. 필요하면 할 겁니다. 뭐 당장 금요일만 해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지지저항 이용해가지고 저항대에서 하방을 한 게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분명히 상방이 좋습니다. 올해는요. 상방이 좋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형주는 뭐 하던 대로 계속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4월에 배워야 산다 4월, 5월 2달 연속 방송을 하면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인가? 아마 그때까지는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당분간 주식, 그러니까 개별 급등주 매매는 제가 안 하겠다. 주식, 대형주는 어차피 제가
상방도 주식 선물로 하고 하방도 주식 선물로 하기 때문에 뭐 달라질 게 없는데 급등주나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한동안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언제까지? 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금 매매를 하면 선수분들은 돈을 벌지만 초보분들의 경우 제가 막 매매를 해서 막 이렇게 수익 나는 걸 보여드리면은 초보분들도 막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초보분들도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장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4월 초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후로 계속 매매를 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이번 회차가 이제 완성이 됐고 저는 이제는 좀 개별주나 이런 급등주도 매매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뭐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당분간은 아마 요렇게 매매해서 내역 보여드리는 거를 당분간은 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이제 제 장중 방송에서만 조금 공유를 하게 될 것 같고 한동안은 조금 방송이나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는 제가 조금 보여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뭐 이거 빼고 그냥 교육만 1시간 깔끔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돈 벌기 좋은 나쁘지 않은 장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요. 자,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주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생도 그렇듯이 오르락 내리락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5단계로 이렇게 크게 흐름을 나누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역배열 구간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역배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이런 구간. 근데 이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0년도 같은 경우가 꾸준히 상승하던 구간이었고요. 여기가 2020년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환 과정. 그러니까 올라가던 주가가 점점 꺾이기 시작하는. 이게 21년도에 전개가 됐고 22년도는 역배열로 진행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이게 다시 달리기 위한 그러니까 정배열 상승 구간으로 가기 위한 전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배열 초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디 올해 최적의 타점을 잡아서 내가 사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적립식으로 모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큰돈 버실 거예요. 근데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이 전환 과정이 뭐냐 이 이야기를 또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지금 뭐 지수 차트인데 지수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쭉 올라가는 구간이었고요. 2021년도가 올라가던 게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꺾이는 구간이었고요. 그렇죠? 꺾이는 구간이었고 22년도가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작업은 뭐다? 이때 작업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작업이요.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우선 고점 추세도 넘어갔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던 저점이 상승 쪽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것도 또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전환 과정 이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렸었는데 요걸 좀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빠지고 있던 주가의 흐름이 혹은 뭐 지수의 흐름 뭐든 좋습니다. 파동을 그리게 돼요. 파도를 치듯이.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고점, 저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거는요. 정말 신기하게 이 파동 간의 간격. 여기는 제가 뭐 간격을 똑같이 그려놨습니다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파동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출현하는 뭐 짧은 뭐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저점 상승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앞전에 나온 흐름, 긴 호흡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간격으로 큰 파동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저점이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건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저항선의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주가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버리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던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준 후
그 자리가 지지선으로 역할을 바꾸어주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저는 전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환 과정. 뭐 용어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사실 제대로 달리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런 전환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저점 상승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사실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주는 과정이 전개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저는 그러니까 올해가 전환 과정과 함께 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 중소형주의 경우는 물론 재료에 따라 다르긴 해요. 지금 같은 경우 AI나 이런 테마 붙어버리면 차트값이 전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도 막 훨훨 날아가는 그림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전환 과정 전개 후에 옆으로 한동안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는 소외를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구간을 거치다가 재료가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대형주의 경우는 사실 그런 구간이 없이 여기서 이렇게 저점 상승 나오고 고점 돌파를 하면 그 후에 그냥 저점 상승, 고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 바닥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래로 내려왔다가 쭉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연출되는 경우들도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옆으로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투자자들의 본전 심리 때문에 그래요. 본전 심리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1년 반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 최근에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하하호호하지만 사실 그동안 오래 물려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직도 고점이나 이런 자리는 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오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본전까지 왔으니까 물론 버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도망 나오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까 삼성전자가 왜 매물대에서 막혔습니까? 그 가격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히는 기간이 저는 이번에 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올해가 어느 정도는 박스를 그릴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모으셔야 돼요. 지금 전환 과정 끝나고 정배열 초기로 가서 상승 구간은 아직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전환 과정에서 초기로 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초기로 가는 구간. 그러면 우리는 종목을 모아야만 하는 거죠. 종목을. 그래서 지금 지금은 진짜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정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고 또 한 번 조정 나오고 경기 침체다 뭐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 틈에 오히려 모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할 겁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아니요. 벗어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다?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나 있다 정도만 돼도 주가는 훨훨 날아가서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늦습니다. 올해 어떻게든 모으셔야 돼요. 올해 꼭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환 과정의 흐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몇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동평균선과 정배열 간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정배열이라고 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배열, 만약에 단기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단위가 작은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있고 큰 게 아래쪽에 있으면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적으로. 반대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단위가 큰 게 위쪽에 있고 작은 게 아래쪽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용어적으로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사실 용어는 다시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셔도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구간의 경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초보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평선들이 단위가 작은 게 이렇게 위쪽에 있어요. 작은 걸수록 위에 있고 단위가 큰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배열 구간입니다.
반대로 이제 뭐 작년처럼 계속 빠지고 있을 때는 단위가 큰 게 위쪽에 있고 작은 게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역배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동평균선상 역배열 상황이 되는데 전환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이평선 배열 순서를 보고 정배열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평선 관점이고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내용 차트가 지금 역배열이냐 전환 과정이냐 정배열 초기냐 이거는 이평선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 화면만 봐도 어떻게 돼 있죠? 역으로 배열되어 있던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자리가 지지선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림들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볼게요.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느냐 하면 삼성전자는 그림이 깔끔하지는 않네요. 일단 봅시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어차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한 10종목 정도 제가 체크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일단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항선으로 작동하던 이동평균선이 조금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6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여기서 사실 6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가 했습니다. 여기서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깼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 무조건 지지받는다, 저항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여기서는 역으로 배열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121선이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과정으로 가면서 자, 이거 좀 잘 보이게 거래대금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이 과정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여기서 이동평균선들이 마치 실타래가 얽히듯이 자기들끼리 다 모인 다음에 막 꼬이는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특징이 됩니다. 특징. 그래서 아직 사실 삼성전자가 저는 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쭉쭉 뻗어가기에는 쭉쭉 뻗어가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모이는 과정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옆으로 이동평균선들이 횡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그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들도 모여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 여기서는 이동평균선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지를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3, 5, 10, 20, 60, 120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실타래가 얽혀 있듯이 뒤죽박죽인 상황이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걸 논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다 아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파동상. 자, 아까 제가 또 파동도 간격을 좀 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짧은 간격은 잔파동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연출이 되면 이런 것들은 진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모여서 뒤집어 꼬이는 과정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얘는 이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전개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럼 비슷한 섹터인 하이닉스도 보도록 합시다. 같은 섹터인 하이닉스 이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에 비하면 사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얘는 삼성전자와 달리 저점 상승도 안 나왔고요. 1저점을 찍고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한 경우에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저점 상승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파동의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여기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모이는 과정의 전개도 아직 부족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만약에 종목을 고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고르겠다면.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개별 급등주가 아니라 개별 급등주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당분간 그쪽을 좀 많이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형주의 경우는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모은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모은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도 써놨습니다. 이평선 기준 정배열이 차트값상 정배열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돼 있고 혼재되어 있는 구간도 얼마든지 차트 정배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전환 과정이 전개되었느냐? 그랬다면 지금은 정배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초기나 바닥권 차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고요. 보조 지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정배열 전환 과정, 주가가 먼저 움직인 후에 이평선 기준으로 단기 정배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모여 있는 구간에서 주가가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동평균선들은 아래쪽에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라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깔끔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진행이 돼요. 진행이. 그래서 그 차트를 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하이닉스를 열어놨으니까 하이닉스 좀 과거로 가서 보시면, 자, 이런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막 모여 있고 뭐 순서도 모르겠고 이게 뭐야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이제 주가가 머리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평선들은 정배열로 쭉 배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구간을 저는, 그러니까 앞에 주가가 밀리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저점 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언제든지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구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번엔 개별 급등주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급등주.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삼성전자 유상증자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조금 그림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역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료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근데 이게 막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주가는요. 다시 내려와서 횡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수의 당분간의 흐름이 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당분간의 흐름은. 그리고 요 과정에서 여러분 모으시면 돼요. 무조건 수익 나실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또 한 번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한번 상승이 쭉 나와주고 다시 이제 박스 그리다가 이렇게 된 경우인데, 사실 오늘 설명드릴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하고 박스 그리고 돌파하는 그림이라서. 그렇죠? 이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 회차는 말고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배워 산다 방송 인사드리게 되면 그때 말씀을, 이 돌파 박스와 관련된 부분은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라서. 어쨌든 이 종목도 어떻게 해요?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모아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아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요. 자, 또 다른 것도 볼게요. 오늘 마침 상한가를 가진 종목인데 KTCS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TCS도 보시면은 주가가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쭉쭉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가 저점이 상승하는 모습과 함께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막 서로 모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서둘러서 매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형주라면 이런 구간에서 역배열 끝나고 전환 과정이 전개가 돼 지수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좀 모아볼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개별주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이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수가 좋아도 안 가는 경우들 왕왕 발생하는 게 개별 급등주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른 뭔가 신호, 뭐 예를 들어 상한가가 됐든 혹은 뭐 제가 주로 바닥권 신호를 보는 영망치형 캔들이 됐든 뭐가 나와줘야 이제 보는 게 좋아요. 자, 이러고 나서 이평선 싹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바닥권 신호를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해가지고 달리는 모습. 이게 뭐다? 역배열 차트가 전환 과정 끝나고 한동안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양봉 만들어진 다음부터 매매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 전에 선취매하는 것보단. 단 예외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료 매매 중에 이제 일정 매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취매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뭐 조금 다른 경우고, 만약에 그 재료와 상관없이 차트만 보고 내가 종목을 고른다면 이런 과정이 전개된 후에 이런 신호가 발생을 하면 매매해볼까 말까를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지금 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아까 갔던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갔네요. 이것도 지금 이번 1월 가장 메인 테마는 뭐 로봇도 있긴 합니다만 AI라고 보는 게 맞겠죠. 챗봇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신규 상장한 다음에 사실 뭐 많이 밀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천천히 완만하게 밀리다가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 저점이 상승하면서 얘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이동평균선들이 없습니다. 거래일이 뭐 지나가야 이평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종목 나와서 눌림목 매매를 한다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료의 연속성, 이 재료가 소멸되지 않을 재료라면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마지막 강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재료 쪽이라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매매할 때는 재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예전 걸 볼까요?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한미글로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정말 장기간 박스를 그린 종목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그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렸고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잔뜩 모여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자, 여기서 신호를 만들어준 경우예요. 정말 에너지가 오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역별이나 정별이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 그랬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제 분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 전환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실 지금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깔끔하게 정배열 초기 완전히 날아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종목보다는 아직 전환 과정이 전개 중 정배열 초기로 가고 있다고 보이는 종목이 많아요. 차트들 보면.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배열 초기 끝났잖아요. 종목 달리기 시작하죠. 이제 할 거는 추격 매수밖에 없습니다. 못 사요. 아니 살 수는 있는데 비싸게 사야 돼요. 지금 전환 과정에서 정배열 초기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매물 소화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가 조정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그렇게 모으는 게 맞아요. 근데 개별주는 그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신호 기다렸다가 내가 매매 가능한지를 따져 봐야 돼요. 따져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는 그림.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로봇주도 하나 보죠. 휴림 로봇. 최근에 로봇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 전 흐름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작년에도 난리였었죠. 작년에도 밀리고요. 완만히 여기서 더 밀립니다. 완만하게.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핵심 키워드 이동평균선들 모이고 난리 나는 과정이 전개가 된 거죠. 여기까지 계속 역배열이다가 그리고 나서 이평선 모아놓고 그리고 신호를 이제 만들어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달려볼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중소형주 급등주 볼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데 올라갈 때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당연히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경남제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배열 구간이 길었어요. 상당히 장기간 역배열인데 여기서 보면 이평선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뒤집어 꼬는 과정이 전개가 안 됐어요. 그냥 이평선을 그냥 바로 돌파만 했지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동평균선들끼리 실타래가 얽힐 때 꼬이는 과정이 전개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재료가 좋으면 갈 수 있는 게 개별주긴 해요. 중소형주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원위치를 해버렸죠.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옆으로 더 횡보하는 구간이.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때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그 후로 그대로 밀려버린 이유가 저는 전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은 시총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넉넉하지 않더라도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료 좋으면 돌려버리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사실 전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대형주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하자면 솔트룩스인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옆으로 더 개별주는 이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더 필요한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달려버렸습니다. 재료가 붙으면 개별주는 이럴 수 있어요. 개별주는. 하지만 이제 만약에 비슷한 재료에 동일한 차트가 있다면 같은 차트 값을 가지는 게 있다면 저는 깔끔하게 정배열 초기인 종목을 고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료가 중요해요. 셀바스 AI도 볼까요? 이거 지금 투자 경고가 걸려 있죠. 오늘 투자 경고 걸렸는데도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역배열로 진행된 구간에 비해서 전환 과정의 기간이 좀 짧아요. 이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경우는 저는 뭐만 하냐면 단타만 합니다. 끌고 가는 매매는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가져가는 매매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인데 차트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정배열 초기 종목의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상황에 따라 끌고 가는 매매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전환 과정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종목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단기 대응만 하자. 물론 단기 대응을 했으면은 오히려 아쉬운 결과가 되었겠죠. 근데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좀 낮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단타, 이거 넘어가네? 그럼 돌파할 때 살 수 있나 따져볼까? 눌림목에서 살 수 있까 따져볼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매매일지 2년 동안 계좌에 계속 보여드리지만 저의 이런 마인드가 뭐 수익을 막 어마어마하게 내주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월 단위로 한 10%씩, 20%씩 문제없이 꾸준히 나게 만들어주는 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게 하자, 가능한 한. 무조건 대박을 바라기보다는 물론 가끔 대박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비중 조절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전환 과정. 그래서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던 지지 저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 잠깐만 마시겠습니다. 자, 1시간 이야기 하려면 사실 목이 탑니다. 네. 그래서 물도 좀 마시고 하는 거죠. 자, 지지 저항의 이해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요거 지난 시간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충분히 얘도 못 드려드렸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일단 지지 저항의 이해라는 건 아까 삼성전자 사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매물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받아주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돌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 갈 수 있어요. 물량 소화하고 나면 그렇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 경우를 보시면 요거는 어떤 경우죠? 돌파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자리가 지지선이 돼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상황이 되죠. 이런 그림은 뭐 일봉, 분봉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사실 이 지지 저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도 사실 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히려 이 지지선을 깨고 나서 매수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 받을 때 믿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대형주일수록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일봉 기준으로 분차트는 말고요. 분차트까지 가게 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일봉만 이야기할게요. 분차트는 사실 개별 급등주만 모으면 되지 대형주 분차트까지 신경 쓰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일봉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이 지지 저항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잘 맞습니다. 정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데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인가 혹은 뭐 하방 베팅을 해볼 것인가 거기서 눌림목에서 사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기에 정말 좋은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대형주는 이 지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형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특히 분차트에서 이 지지 저항 때문에 계좌가 힘들어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분차트에서 지지 저항 해석 집어넣으시다가 저도 봅니다. 당연히 보고 분차트 이용한 개별 급등주 매매를 할 때 눌림목 중요하게 보고 지지 저항 아주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그 신뢰도가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받는다고 무조건 산다라든가 거기를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봉만 볼게요. 일봉만. 자,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사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포스코 케미칼. 야, 이거 장 끝나고 정말 어마어마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공시가. 40조짜리 계약을 삼성 SDI와 맺었어요. 양극재 공급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 10년이죠. 매년 4조씩 그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 올해 연 매출이 지금 3조 3천억이거든요. 작년까지는 2조가 안 됐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4조씩 추가되는 상황. 내일이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의 컨센서스가 또 크게 바뀌게 될 겁니다. 리포트들이 왕창 나오면서. 그 말고도 또 사실 큰 계약이 있었죠. 작년 7월 말에 미국 GM과 13조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그게 이제 주가를 들어올리는 중요 포인트가 되었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보시면 이게 정말 전형적인 지지 저항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거 정말 강력해요. 아까 삼성전자 사례 설명드렸지만 제가 삼성전자 요번에 65,000원
벽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매물대를 만드는 기간이 한 달 정도였거든요. 65,000원 작년에. 그래서 아주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는 하겠지만. 근데 이때는 어때? 이거 거의 1년이에요. 1년. 그러니 이 자리를 여기서 단번에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주가가 다시 올라왔을 때요.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돌파 시도를 한 3번 정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방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언제? 이렇게 장기 매물이 걸려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매물 벽이 기간이 되게 짧다. 그거 거기서 하방 베팅 안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매물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작년에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엄청난 계약이 7월 달에 나오지 않았으면 저는 포스코 케미칼도 다른 대형주들과 작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앞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적어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말까지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상황이었죠. 여기서 13조짜리 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올해부터 공급이거든요. 13조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매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 근데 거기에 삼성 SDI 매출까지 더해졌으니 아이고 이거는 뭐 내일 리포트가 저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증권사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고점 쌍봉 자리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한 7% 올랐죠. 이 무거운 종목이 총 16조, 17조 하는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7%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보다 여기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선이 됐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내가 눌림목을 해볼까 말까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포스코 케미칼과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대형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직 역배열에서 전환과정 전개 정도지 얘처럼 신고가를 그리다가 뭐 쌍봉을 다시 만나러 가는 이런 종목은 별로 없어요. 이 종목처럼요. 없습니다. 제가 종목을 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그런데 이 종목의 경우 지금 이제 뭐 이미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고요. 이틀 전에 급등할 때도 뭐 사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계약 관련 뉴스도 또 알게 모르게 좀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 뭐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내일 이제 전고점 전고점까지 헤딩하러 가는 상황이 뭐 내일 바로 연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1년에 에코프로비엠처럼 시가 떴다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돌파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 저항선에서 여러분이 지금 상방 베팅 상황인데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앞으로 매수를 내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깨면 던지면 되거든요. 깨면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왔다고 바로 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동안 좀 횡보를 거기서 받아주는 그림이 연출되는지를 보고 나서 사시는 게 좋죠. 아직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고 아직 이런 종목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가 이것저것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런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자, 삼성전자 아직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 전혀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종목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니까 이거는 빼고 볼게요. 이거는요. 하이닉스 뭐 마찬가지 시총 상위 종목 순으로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지금 횡보 중인데 이거는 뭐 에너지는 모여 있어요. 이제 뭔가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달릴 수 있고 추후에 이런 종목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젠가 여기를 돌파하게 됐다. 돌파를 했다. 근데 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안 했다고 하면은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매매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할 때 뭐 내가 여기서 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데서 엄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여기서 붙어서 사실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기다리는 게 좋아요. 내려오는데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받아주면 사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종목 선정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자, LG화 이거는 작년에 제가 4월 달에도 사실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전환 과정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때도 이번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특히 그때 제가 패턴의 변화 이 얘기는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락 추세가 강해진 후에 전환 과정 이거는 정말 좋은 거다. 계단식으로 빠지는 것보다 패턴의 변화 발생한 다음에 전환 과정 전개되는 거는 정말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뭐 지지 저항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계속 볼게요. 자, 삼성 SDI 이것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여기가 매물대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 계속 받아주던 자리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번에 12월 말에 사실 지수가 아마 한번 좀 세게 밀리는 그 그림이 예상 이상의 투매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서 아마 좀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밀렸다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왔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형주기 때문에 막 금방금방 받아주지 않아요. 시간 두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도 거의 그 가격대에서 한 달 가까이 있었거든요. 한 달 가까이. 이거 SDI 같은 경우도 한 1, 2주 정도는 일단 기다려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대형주들의 경우는. 그렇게 금방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면 보내주면 되죠.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 여기 저항선 돌파 실패하고 밀리고요. 여기 또 이렇게 매물대 있는데 약간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밀려버렸죠. 물론 이때 밀릴 때는 사실 이때 갈 수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IRA 또 발동을 하면서 주가가 밀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매물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예요. 이게 전환 과정이 상당히 좀 전기가 좀 덜 된 경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지요. 네이버도 지금 전환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이야기가 네이버가 이제 여기에 매물벽이 있다. 여기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역으로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하방을 해볼까 말까를 고민을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갈 거라서. 그럼 여기 이제 이러고 나서 최근 흐름을 또 확대를 해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돌파를 못하던 매물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갔다가 고점까지 갔다가 만약에 뭐 그냥 돌파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갔다가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매매를 해볼까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카카오 뭐 이건 같은 섹터니까 넘어가고 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연구를 하실 때 대형주는 개별주보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 시간. 그것만 빼면은 사실 해석 자체는 특히 지금처럼 지수 자체가 역배열에서 전환 과정 거쳐서 초기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굉장히 해석이 수월해집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 자, 뭐뭐 말씀드렸죠? 전환 과정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환 과정. 지금 현재 지수와 대형주들의 차트 상황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특이한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어떤 상황이다? 역배열 차트가 전환 과정을 열심히 거쳐서 전환 과정에서 정배열 초기로 바꿔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쭉쭉 날아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모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그건 이제 대형주 이야기고 개별주는 모으는 매매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뭐 예를 들어 일정 매매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기다리세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배열 초기로 전환을 해서 역배열 차트가 제가 설명드렸죠. 뭐가 정배열 초기인지 잘 이해 안 되시면 앞에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선 뒤집어 꼬는 과정 다 거치고 옆으로 한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박스 넘어가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지면서 나오면 그때부터 관찰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 개별주들의 경우는 일단 그 시도 나오면 그때부터 급하게 달리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또 눌림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지지 저항과 관련된 논리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진짜 대형주는 그렇게 타점 잡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적립식 펀드식으로 모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지금요. 시장 조정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더 사시면 돼요. 지금은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 정해서
내일 말일이죠. 내일도 좋습니다. 매달 말일에 내가 한 번씩 사야지. 언제까지? 지수가 정배열 초기 지나가서 박스 그리다 완전히 펑 하고 날아가는 날이 올 때까지. 그 상황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있는 것만 보셔도 되고, 여윳돈이 있으시면 뭐 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가 되면은 아마 또 배워야 산다 방송을 만약 그 타이밍에 하고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별주는 이제 신호를 확실하게 기다린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본 거죠. 개별주는 근데 이 지지 저항도 사실 조금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 지어소프트. 이거는 지금 이제 오아시스 상장 때는 이런 게 전형적인 일정 매매인데 이거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매물대인데 그냥 제로 나오면서 갭 상승으로요. 갭 상승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렸어. 이거는요. 그냥 돌파. 그러더니 잠깐 눌렸다가 다시 훨훨 날아가는 모습. 개별주는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데 뭐 막 큰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 매물대가 강력해요. 대형주 같으면 이거 단번에 막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요. 물론 여기서 짧은 눌림목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강하게 넘어간 다음에 눌림을 줬죠. 그리고 그 기간도 짧게 처리하고 돌려버려요. 이게 또 개별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저항과 관련된 이야기는 개별주에는 너무 뭐 막 이걸 신경 쓰면서 매매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현재 재료,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지지저항과 관련된 부분은 대형주 일봉 분석에 활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시가총액이 클수록 더 높은 신뢰도. 대형주도 시총이니까 크면 클수록 잘 맞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좀 그것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중소형주는 재료에 따라서 지지저항 별개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에 더 주목하시라? 여긴 또 이제 오늘 주제가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안 써놨습니다만 차트값 자체에 더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전환 과정이 덜 된 게 막 그냥 돌파하고 넘어간다 그런 것들은 매매를 만약에 한다면 단타 정도만 해주시고, 차트값 좋은 종목이 정배열 초기 종목이 눌림목을 형성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깔끔한 종목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이 남았네요. 다음 주는 이제 재료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